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98% 미래 중년파산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노후파산이라는 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장수가 악몽이 된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주제로 우리가 토론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은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98%의 중년층이 파산을 걱정할 만큼 심각하게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주제로 다룬 책자입니다.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해서 읽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여러 명의 어떤 그 사회운동가자 작가들이 함께한 책인데, 주로 대표 작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면, 아마미야 카인이라는 작가이자 반빈곤 운동 활동가로서 생지옥 천국, 그 다음에 98% 미래 중년파산, 1억 총빈곤 시대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동저자인 아카키 토모히로는 프리랜서 작가로 98% 미래 중년파산이라는 책과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라는 이런 주제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누가 중년에게 파산을 선고했는가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2장에서는 고단한 삶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어떤 대담 형식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3장에서는 평범한 삶의 궤도를 이탈하는 사람들에서, 일본에서 지금 중년이면서 현재 그 굉장히 어려운 임시직, 계약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12명의 사례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 사회가 나아가야 될 중년 파산을 해결해야 될 복지도 해결하고 또 서로 간의 어떤 격차도 해결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계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미야 카린과 그 다음에 아카키 토모히로의 여러 사람이 공저를 했고, 유두진 씨가 번역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에서 2016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책자의 내용을 출판사의 요약본으로 소개해드리면, 98% 미래 중년 파산은 일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중년 세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중년 파산 보고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아마미야 카리는 8년 전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잃어버린 세대가 마주했던 비정규직 노동에서 촉발된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일자리, 주거, 결혼 등 당시의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중년을 맞이한 잃어버린 세대의 현실을 응한다. 이 책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과 그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통해 그간 청년과 노년 문제에 가려 조망되지 못했던 중년의 문제를 고찰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부양함으로써 인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년 세대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 먼저 첫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중년에게 파산을 선고했는가. 그래서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사람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의 퇴직자 A씨인데, 이분은 얼마 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2억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금을 2억을 수령하면서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자기는 1억 정도의 연봉에서 한 50%가 삭감된 재취업을 연봉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았으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희망을 품고 1년 동안 300여 곳에 서류 접수를 했지만 모두 탈락하고 이제 자신감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딸과 아들이, 큰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량진 그 학원에 등록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아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어떤 그 자녀 양육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만에 취업은 안 되고 해서 퇴직금을 7천만 원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월 169만 원을 받으면서 24시간 낮교대하는
빌딩 경무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한 지 한 1년 지나서 얼마 전에 재계약이 됐는데 연봉이 한 달에 8만 원씩 100만 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만큼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은 정말로 환경이 급격히 바뀐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또 임계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계장이라는 것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임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퇴직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그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이렇게 전락하면서 굉장히 노동 취약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 대우를 받지보다는 뭐 경비원이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빌딩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일을 직접 저자가 한 4년 동안 체험한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다사라고 합니다. 고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르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씁쓸함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중년에 준비한 퇴직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 현재 직장인입니다. 40대 직장인, 40대 중반인데 현재 재직하고 있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이기 때문에 이제 40대 중반인 지금 B씨는 퇴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고무친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고무친이란 말은 40대가 고독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런 어떤 친구가 없는 이것을 우리가 40대를 우리가 사고무친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B씨는 사고무친의 형태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은 회사를 오래 다니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가서 창업할 건지 재취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고민하는 것은 버티면 자기가 자녀들 대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는 중산층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 더 밀려난다면 하루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회사를 출근하면서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이 아닌가 해서 씁쓸함을 주고 있는데 아마 이 저자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금 국제리그라는 틀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우리나라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EU 15개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미만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평균 임금 국제 비교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프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30대 때는 151.9, 40대 때는 174.1, 50대 때는 158.4. 그러다가 60대 가면 쭉 떨어져서 106.2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50대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임시계약직이나 아니면 근속연수가 짧은 중소기업을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참 돈이 들어간 50대 이후에 임금이 급격하는 걸로 우리나라 현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EU 15개 국가는 만만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30대 140.4에서 60대는 165.2로 만만하게 상승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나이가 들더라도 소득이 감소하는 폭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좀 많은 사회입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기업들이 그만큼 자르기 쉽고 임금이 줄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4가지 유형을 미쓰비시 리서치 앤 컨설팅 이코노믹스 후아타 마키시가 4가지를 했는데 24세 이하 학생 아르바이트 특징, 그 다음에 25세에서 54세 여성주부층, 25세에서 54세까지 제대로 일을 못하는 프리터층, 그리고 55세 이후에 퇴직자를 포함한 세컨드 커리어층 이렇게 4개 계층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본만 놓고 보면은 1990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20%였는데 불과 25년 만에 40%로
또 급격하게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그만큼 고르기 쉽고 또 자르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또 임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양산되는데 그 비정규직에 지금 포함된 사람들이 1970년 이후에 출산해서 일본으로 따지면은 가장 출, 어, 취업 빙하기에 졸업을 하신 분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의 그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우입니다. 후생노동성 통계인데 30세 미만과 그다음에 65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2000년에서 2012년 비교해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27.8%로 보합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령이 50에서 64세. 여기서 말하는 중년층. 중년 세대는 2000년에 12.9%였는데 2012년에는 이게 14.1%로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9세도 11.8%에서 14.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참 소득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중년층일 때 일본어 사례를 보면 오히려 12년 전보다 소득이 악화되는 그런 형태로 봐서 굉장히 우리가 미래의 어떤 암울함을 느낄 수 있는 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0세기에 신이 되어버린 기업이 이제 그 이유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삼성, 현대, SK,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결국 이제 신처럼 가정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잘려나가면은 중산층들이 밀려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처럼 매달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오래 다니느냐 오래 다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격차 문화가 심화된 것은 기업이라는 이름을 신에게 인간이 선별되고 평생 지배당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S그룹이라든지 H그룹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은 또 비정규직이나 어떤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무죄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의 출발부터 서로 어떤 그 임금의 격차, 어떤 환경의 격차, 소득의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 1990년에 20%인데 불과 25년 만에 2배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격차 궤도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딱 한 번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우리 따지면 옛날에 보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한 번 있는데 바로 그게 대학 졸업식이다. 그런 대학 졸업식에 내가 취업을 해서 성공하면은 내가 개천에서 이렇게 신이 있는 곳으로 신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막혀버린 기업의 채용 취득을 해서 취업 빙하기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미니멀리스트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 보면은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직원이나 이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으면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비정규직이나 노숙인 등 이런 하층에 대한 동정은 거의 없이 무시당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재난이 있으니까 서로 어떤 그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 더 소득 격차, 신분 격차를 더 느꼈다는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해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결탁하는 노사와 정직원이 장시간 야근할수록 가정은 직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직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원이 장시간 근무 야근을 하면서 가정은 뒷전이 되면서 임시직의 어떤 그 고용의 길을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정에서의 어떤 사적을 이루는 노동이 아니고 가장 먼저 선비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바로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일본의 문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노동을 경시하는 이유는 집의 역할을 신인, 회사가 대신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제 신이,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사안은 자기 책임이라며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고, 모든 기업은 잠재적 블랙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은 결국은 정규직의 어떤 보호,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덜 지불하기 위해서 결국은 잠재적인 어떤 블랙 기업으로서 어떤 그 노사협정이나 어떤 우리로 따지면 근로계약 이런 것들을 덜 준수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2045년이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이런 정직원 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고단한 삶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어떤 대담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바금과의 싸움이 시작되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25년에 되면은 단가이 세대, 일본 같은 경우 단가이 세대가 1947년에서 49년에 태어난 전후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전원 75세 후기 고령자가 출입됩니다. 일본이 이미 지금 그 고령화 비율이 거의 30%에 가까워 있는데, 동양은 5년만 지나면, 앞으로 4년만 지나면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동정교통 받지보다는 중요한. 근데 이 사람들은 노인과 청년에게 자기 몫을 빼앗겼다는 억울함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보다 경제가 지금처럼 침체된 사회 쪽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진다. 오히려 경기가 침체됐을 때 가진 사람 훨씬 더 가지게 되고, 또 잃어버린 사람 훨씬 더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1년 8개월째 겪는 코로나 팬데믹만 보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서 또 굉장히 또 즐거워하는 어떤 부의 양극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확대되면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쉬워지지만, 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 일부 가진 자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지금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보더라도 매년 1000조 원의 사회복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예금 총액이 매년 300조, 이거 300억이 아니라 300조입니다. 300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들이 연금을 받아서 이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남아니까 다시 또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계속 부자인분은 부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한정되어 있으면 누가 더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40대의 빈곤층은 자기가 평생 저소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40대들은 자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일본은 생각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빈곤율이 16.3%를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 평범한 삶의 궤도를 이탈한 12명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탈락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탈락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사회다. 그래서 이때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취직중위아주 세대이다. 그리고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의 35세에서 54세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가 780만 있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10명 중 8명, 1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도 10명 중 4명이나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소득이 낮더라. 그리고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고용보험은 한 68%, 또 예를 들어서 상여지금은 한 31%, 퇴직금은 9.6%만 받을 만큼 굉장히 우리로 따지면 사대보험 영역에서 이분들이 취약한 환경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12명의 사례를 간단간단하게 소개하겠지만, 12명 모두 패자부활전 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루저가 되면은 계속해서 루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 이렇게 중년이라고 해서 꼭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또 자존심, 그 사람 고유의 자산을 잃어버려서 하류와 위험은
단번에 나타나요. 한 번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면 소득이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아예 그냥 하루아에 위험이 단번에 높아진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일단 빈곤과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노력을 거듭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태로 회복할 리 없다는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12명의 사례를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아케미 씨라고 여성분인데 40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 직장을 20살 때부터 정직원으로 도시은행에서 은행의 정직원으로 시작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40살까지 현재 파견직 인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느꼈던 것은 너무나 쉬운 계약직 자르기라든지 또 계약직에 대한 어떤 성희롱, 여성이다 괴롭힘 이런 걸 당하면서 이분이 그 스트레스로 기억장애 증상으로 9개월 칩거를 하다가 다시 구직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시급 과거 20대 때 18,000원 정도를 받던 것을 지금 40살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할까 9,000원대로 하락해서 오히려 물가는 올랐는데 내 가치는 떨어지는 그걸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쇼다 씨라고 33세 남성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26세 때 게임 회사 회고 고향에 내려와 있어서 6년째 지금 은둔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게임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무능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헬로워커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이렇게 고용상담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본인이 취업 의지는 있지만 자신감이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니까 일본도 우리로 따지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활성 같은 걸 해주는데 형식적인 아마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미치코 씨라고 40대 여성분인데 이분은 이제 학위가 있는 분입니다. 6년 학사 출신으로 취업기하기에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취업하면서 탈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근무하는 곳이 300명 정도가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계약직 근무하고 있는데 근데 계약직 근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되게 고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 근데 이분이 대졸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현재 수익은 한 그 세금 빼고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서 이 사람은 부모가 말하는 내가 과연 평범한 삶 이런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삶 못 살 것이라는 좀 암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또 사례 노부스케 씨는 47살 남성인데 이 사람은 대기업 통신회사 엔지니어로 출발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서 중소출판사로 이직했는데 2009년도에 실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헬로워크에 가서 많이 지원해봤지만 40대 이상은 거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제는 아예 고용되는 삶은 포기하고 그냥 자기는 이제 사회보장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40대의 사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는 이쿠요 씨라고 여성인이신데 43세인데 이분은 현재 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이분은 현재 80만원 정도 생활보호 자금을 받아서 월세 30만원 되고 약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본인은 좀 우리로 따지면 동사무소에 가기가 꺼려워서 통장 수령을 희망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종사자들이 생활보호 수급자라고 이렇게 수군되면서 자기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례는 고스케 씨라고 남성이신데 40세로 현재 지금 이분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키면서 패러사이트 형태입니다. 40살인데도 그래서 현재 기술계 파견직으로 시작해서 한 최고 오래 다녔던 회사는 한 10개월 정도 다녔고 급여는 보통 160에서 200 정도 받았었고 이 사람은 자기는 파견직은 스스로 결정으로 불만이 없는데 30세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그만두면서 현재는 40살인데도 약 10년 정도 부모에 의존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스미카 씨는 여성으로서 47세인데 이분은 여기에 나왔던 분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분입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가 있다 보니까 교수 연구실의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 이 사람이 이제 불복해갖고 소송해갖고 승소를 했지만 주위의 어떤 그 왕따로 인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공부하면서 빌렸던 3천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본인이 이제 MPO라는 어떤 비영리 재단 같은 것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고학력이다 보니까 지원도 어렵고 현재는 지금 남편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8번째 사례는 고이치 씨로서 남성 37세인데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재파견회사 정직원을 그만둔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평범한 삶은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갖고 있고 한 번도 결혼식이나 사람들 모임에 가본 일이 없이 이 사람이 있다가 최근에 통장이 바닥나면서 빈곤일지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SOS를 해서 이 사람 생활비를 도움을 받다가 최근에는 3개월 계약 연기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번째 사례는 또 이제 아르바이트만 자기는 평생 하고 싶다는 남성분인데 마사야시 33세입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부터 왕따를 받으면서 대학 친구도 다 단절이 되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생활 유지하면서 현재 직장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으나 자기는 그냥 아르바이트라도 평생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꿈과 희망이 굉장히 소박한 사례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사례는 요시에 씨라고 52세인 분인데 이 사람은 조합 활동을 했는데 조합 활동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52세 때 8년째 일하던 파견직 생보사 사무직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면서 이 사람이 파견회사와 어떤 계약 개선을 위한 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과도 이뤘지만 동료들의 왕따로 이제 생활에 불만이 돼서 나와가지고 현재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난치병과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 지금 52세에 취업을 하러 가면 항상 면접자들이 물어보는 게 그동안 뭐 했느냐는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이 부담이고 자기한테 힘내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제발 자기를 구직을 해달라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사례는 이분은 아키오 씨로서 36세인데 이분은 지금 학교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부모 강요해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알바에 대한 스트레스를 입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용센터라고 헬로워크에 가봤는데 거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현재는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현재는 독학으로 웹사이트를 그 플랫폼화하는 창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분의 불만은 헬로워크라는 그런 그 직업훈련소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우리가 소개받을 일자리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시로시로서 46세인데 비정규직 일자리 전전하다가 40세부터 지금 집에 들어박힌 지 5년인 지금 하키모도리라는 은둔자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활동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창업하게 되었고 가장 그래도 이 12명의 사례들이 희망적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5년 12월에 지금 일반 사람버든을 창업해서 여러 사람의 동료들하고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지만 물론 뭐 이보다 잘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청년들이 앞으로 중년이 됐을 때 모습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 문제는 일본은 우리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고령 남성의 빈곤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액이 좀 점점 최근 옛날보다 올라가면서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층의 남성 빈곤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성의 빈곤율은 또 여성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 저자들이 보는 것은 일본은 지금 중년 빈곤율이 오히려 앞으로 더 문제이지 현재 고령층의 빈곤율은 점점 개선되더라. 그런데 중년, 특히 아까 어린이 빈곤율이 16%가 넘어서 선진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본이 희망이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문제의 답은 결국은 중년 문제에 있다. 중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중년의 어떤 임시직, 계약직 이런 것을 우리가 정규직하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소득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층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자존심들이 강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생활보호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회사는 무너졌으며 돈이 없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같이 파일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뭐 내년도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다 정답은 할 수 없지만 결국 사회라는 것은 같이 함께 이렇게 격차를 줄여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그래도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98%길의 중년 파산이라는 책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 후반전을 기대합니다.